이 영상은 잠들기 좋은 길가메시 서사시 이야기입니다. 편히 누워서 들으세요. 졸리면 그대로 주무셔도 좋습니다. 잠시 후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자, 오늘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인류가 글자라는 걸 막 발명하고 나서 제일 먼저 진흙판에 꾹꾹 눌러 적어둔 이야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인 셈이지. 무대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도 더 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 두 강 사이의 땅. 거기에 우르크라는 도시가 있었어. 흙벽돌로 쌓아 올린 그 시절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였지. 요즘으로 치면 다들 한 번쯤 살아보고 싶어하는 트렌디한 대도시,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람들이 모여들고 시장이 북적이고 신을 모시는 거대한 신전이 도시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던 곳, 그리고 그 도시 꼭대기에는 왕이 한 명 앉아 있었어. 이름은 길가메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솔직히 말하면 오늘 이야기의 민폐 캐릭터. 이 길가메시라는 양반의 스펙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게 좀 황당해. 신화에 따르면 이 사람은 3분의 2가 신이고 3분의 1이 인간이야. 그래, 나도 알아. 분수 계산이 좀 이상하지. 보통 아빠 절반 엄마 절반에서 반반이 나와야 정상인데 얘는 어디서 신의 지분을 더 끌어다 썼는지 3분의 2가 신이래. 부모 비율이 어떻게 저렇게 나오는지는 따지지 마. 4000년 전 사람들도 그 계산까진 굳이 설명 안 했으니까. 그냥 얘는 인간치고 미친 듯이 대단하다를 강조하려고 붙인 숫자라고 이해하면 편해. 어머니가 닌순이라는 여신이었거든. 들판의 야생 암소 여신인데 지혜롭기로 유명한 분이었어. 그러니까 길가메시는 태생부터가 바른 신, 거기다 욕심껏 신 쪽으로 좀 더 기운 그런 존재였던 거야. 그래서 어땠냐? 키도 컸고 힘도 셌고 잘생겼고 안 지치고 머리도 좋았어. 게임으로 치면 캐릭터 만들 때 능력치 분배를 안 하고 그냥 슬라이더를 전부 오른쪽 끝까지 다 밀어버린 거야. 보통 그러면 시스템이 포인트가 부족합니다 하고 막아야 하는데 얘는 그 경고창마저 그냥 무시하고 나온 캐릭터인 거지. 키 재면 기둥처럼 솟아있고 가슴팍은 황소 같고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강을 뛰어넘었다는 둥 묘사가 다 그런 식이야. 도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말렙 캐릭터가 동네 채팅창에 떡하니 들어와 앉은 셈이지. 그리고 이 양반이 진짜 한 게 하나 있긴 해. 우르크에 어마어마한 성벽을 쌓았어. 이게 진짜 대단한 건 맞아. 이야기는 아예 이 성벽 자랑으로 시작해. 우르크의 성벽을 보아라. 그 단단한 흙벽돌을 만져보아라. 이걸 길가메시가 세웠다 하고 대놓고 자랑하면서 막을 올리거든. 요즘으로 치면 자기 회사 소개 영상 첫 장면을 으리으리한 사옥 드론 샷으로 깔고 시작하는 거랑 똑같아. 일단 비주얼로 기를 죽이고 들어가는 거지. 그 성벽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또 거기 보물 창고에는 뭐가 들었는지 한참을 떠벌리고 나서야 본론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길가메시를 기억할 때 아, 그 성벽 세운 왕하고 떠올릴 만큼 업적은 분명히 있었던 인물이야. 문제는 말이지. 이 모든 능력치를, 이 좋은 머리를, 이 넘치는 힘을 이 양반이 어디다 썼냐는 거야. 좋은데 안 썼어. 하나도 안 좋은데 썼어. 신이 인간한테 능력을 몰아주면서 기대한 그림은 분명 백성을 잘 돌보는 성군 이런 거였을 텐데 길가메시는 그 기대를 정확히 반대편으로 배신했지. 힘이 남아도니까 그 힘을 백성한테 풀었어. 쉽게 말해 폭군이 된 거야. 그것도 그냥 무서운 폭군이 아니라 에너지가 주체가 안 돼서 동네 사람들을 달달 볶는 종류의 폭군. 어떻게 볶았냐면 우선 젊은 남자들을 가만 안 뒀어. 힘자랑이 하고 싶은데 자기랑 맞상대가 될 사람이 도시에 없잖아. 그러니 만만한 청년들 죄다 불러다가 시합을 시켜. 씨름이든 달리기든 뭐든 끝없이 겨루자고 덤볐어. 문제는 상대가 3분의 2가 신인 말렙이라는 거지. 이건 시합이 아니라 일방적인 처분이야. 청년들은 쉬지도 못하고 왕의 놀이 상대로 끌려다니다 녹초가 됐어.
요즘으로 치면 부장님이 매일 저녁 회식 겸 족구 한 판 하고 잡는데 그 부장님이 하필 전직 국가대표인 거야. 거절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집에는 못 가고. 우르크 청년들 인생이 딱 그 꼴이었어. 청년들만 시달린 게 아니야. 이게 이야기에서 제일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 대목인데 길가메시는 도시의 자식들을 아버지에게서 사랑하는 짝을 그 짝에게서 그냥 떼어갔어. 왕이라는 자리에 권력을 휘둘러서 마땅히 누군가의 것이어야 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했단 얘기야. 결혼을 앞둔 신부조차 왕 앞에서는 무사하지 못했다고 전해져. 그러니 도시가 어땠겠어. 겉으로는 화려한 대도시인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가슴을 졸이며 살았던 거지. 인스타피드는 휘황찬란한데 실제 후기는 별 한 개짜리 그런 도시였던 거야. 풍경 좋아요. 근데 사장이 좀. 이런 리뷰가 줄줄이 달릴 법한. 자, 여기서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지. 그래서 신은 뭐 했냐? 능력치 몰아준 게 신인데 백성이 저렇게 고생하면 신이 좀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시절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신한테 일러 바쳤지. 우르크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하소연을 올리기 시작한 거야. 저희 왕 좀 어떻게 해주세요.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합니다. 자식도 짝도 다 빼앗깁니다. 이 사람 힘이 너무 셉니다. 이게 말하자면 4000년 전 버전의 집단 민원이야. 고객센터 별점 테러이자 단체항의 서명이지. 신들이 사는 하늘로 그 원성이 차곡차곡 쌓여 올라갔어. 그리고 재밌는 건 그 민원이 진짜로 위로 전달됐다는 거야. 우리가 흔히 하는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는 그런 거 말고 이 이야기에서는 신들이 그 소리를 또박또박 다 들었어. 하늘의 신들이 모여서 그 하소연을 듣고는 이거 좀 심하긴 하네 하고 고개를 끄덕인 거지. 폭군 한 명 때문에 도시 전체가 신음하는 상황, 신들이 보기에도 영보기가 안 좋았던 거야. 자기들이 능력을 줘서 만든 작품이 이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니 일종의 책임감 같은 것도 느꼈겠고. 그래서 신들이 회의를 열어. 이 길가메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여기서 보통 사람 같으면 벌을 내리자 힘을 걷어가자 이렇게 갈 것 같잖아. 근데 신들이 내놓은 해법이 좀 의외였어. 전공법이 아니라 아주 기묘하고 영리한 한 수를 두기로 해. 힘으로 누른다고 될 상대가 아니니까 다른 방식으로 길가메시에 넘치는 힘을 받아낼 무언가를 정확히는 누군가를 만들어내기로 한 거야. 길가메시한테 딱 맞먹을 상대를 새로 빚어서 세상에 내려보내자는 거지. 외로운 말렙한테 필요한 건 처벌이 아니라 좋은 라이벌이다. 신들이 그런 판단을 내린 거야. 의외로 통찰력 있지? 그래서 이 거대한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폭군 한 명이 도시를 짓누르는 이 답답한 장면에서 출발해.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정작 자기 힘을 받아줄 상대가 없어서 도시 전체를 괴롭히던 외롭고 위험한 말렙 캐릭터 하나. 그리고 그를 지켜보다 못한 하늘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지금 천칭은 이렇게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어. 한쪽엔 길가메시 혼자, 반대쪽엔 텅 빈 자리. 그 빈자리에 곧 누군가가 채워질 참이지. 자, 그래서 신들이 길가메시의 맞수로 대체 누구를, 아니 무엇을 빚어내는지. 진흙을 한 줌 떼어 들판에 던졌더니 거기서 짐승처럼 털북숭이로 일어나 풀을 뜯고 사슴이랑 어울려 다니는 야생의 사나이가 등장하는데 이 친구가 앞으로 길가메시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단짝이 되거든. 그 이상한 들판의 사나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사람이 되어가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그래서 신들이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길가메시 본인을 손보는 게 아니라 그를 받아낼 상대를 새로 하나 빚자는 거였잖아. 근데 이 일을 누가 맡았는지가 좀 재밌어. 창조 작업의 총책임자로 나선 게 아루루라는 여신이었어. 이분이 누구냐면 애초에 인간이라는 종족을 처음 만들어낸 장본인이야. 그러니까 인류 제작자, 말하자면 우리 모두의 초기 빌드를 찍어낸 분이지.
다른 신들이 그 여신한테 그래. 당신이 길가메시를 만들 때 그 재능을 다 부어 넣었으니 이번엔 그에 맞먹을 짝을 하나 더 만들어달라. 둘이 치고받게 둬서 우루크를 좀 쉬게 하자. 요즘 식으로 말하면 너무 생 캐릭터 하나가 게임 밸런스를 다 망쳐놨으니 운영진이 부랴부랴 카운터 캐릭터를 패치로 추가하기로 한 거야. 아루루가 그 말을 듣고는 손을 씻어. 그리고 흙을 한 줌 떼어내. 진흙을 떼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는 들판에 휙 던졌어. 거창한 공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동작은 단출해. 흙 한 줌, 마음속에 그림 한 번, 그리고 투척. 근데 그 단순한 동작에서 한 생명이 뚝 떨어져 나왔지. 그렇게 세상에 발을 디딘 존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엔키두야.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바는 신, 욕심껏 더 끌어다 신 쪽으로 기운 기하신 몸이라면 엔키두는 정반대 출신이야. 신전도 아니고 궁전도 아니고 그냥 들판 한복판에 흙덩이가 툭 떨어져서 일어난 거지. 출생부터가 이렇게 대조적이야. 한쪽은 금수저, 한쪽은 흙수저인데 이건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흙으로 빚어진 흙수저. 이 엔키두라는 친구의 첫인상이 또 압권이야. 사람 모양이긴 한데 우리가 아는 그 말끔한 사람은 아니었어.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었어. 머리카락은 자르거나 빗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 여자 머리카락처럼 길게 치렁치렁 늘어져서 사방으로 뻗쳤고 몸은 짐승 가죽 같은 털로 빽빽했지. 옷. 그런 거 없어. 옷이라는 발명품이 존재하는지도 몰라. 예절. 식사 매너. 그런 단어는 그의 사전에 없었어. 힘은 또 어마어마하게 셌어. 신이 길가메시 견제용으로 만든 존재니까 당연히 출고할 때부터 힘 옵션은 풀로 박아놨겠지. 한마디로 야성 그 자체, 자연이 인간 모양으로 잠깐 뭉쳐진 것 같은 존재였던 거야. 그러니 이 친구가 어디서 살았겠어? 도시, 마을, 절대 아니지. 엔키두는 처음부터 끝까지 초원에서 살았어. 그것도 사람들 사이가 아니라 짐승들 사이에서. 가젤이랑 같이 풀을 뜯었어. 사슴 무리에 끼어서 같이 뛰어다녔지. 들판의 짐승들이 물웅덩이에 모여서 물을 마시면 그 틈에 엔키두도 끼어서 같이 머리를 박고 물을 들이켰어. 짐승들이 그를 동료로 받아준 거야. 생긴 게 비슷하니까. 냄새도 비슷했을 거고 행동도 똑같았을 테니까. 무리에서 보면 그냥 좀 덩치 크고 두 발로 가끔 서는 친구, 그 정도였던 거지. 출생신고를 짐승 무리에 한 셈이야. 이게 짐승들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았어. 왜냐? 엔키두가 인간 편이 아니라 짐승 편이었거든. 그 시절 들판에는 사냥꾼들이 함정을 파고 덫을 놓고 짐승들을 잡았는데 엔키두는 그 덫을 죄다 부숴버렸어. 사냥꾼이 밤새 공들여 파놓은 구덩이를 다음날 아침에 와보면 누가 다 메워놨고 정성껏 설치한 올가미는 다 풀려 있었지. 그러고는 잡혀가던 짐승들을 빼내서 같이 도망쳤어. 짐승들 입장에선 든든한 경호원이자 보디가드가 하나 생긴 거야. 무료 안전요원이지.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 약한 동물들이 늘 쫓기기만 하잖아. 근데 우루크 근처 초원에는 그 판을 뒤집어버린 친구가 하나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거야. 문제는 사냥꾼이지. 어느 날 한 사냥꾼이 늘 하던 대로 물웅덩이에 덫을 놓으러 갔다가 엔키두랑 딱 마주쳐. 사냥꾼이 봤더니 짐승들 사이에 얜 산만한 털북숭이가 떡하니 서 있는 거야. 이 사냥꾼이 얼마나 놀랐는지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고 해. 공포 영화 보다가 표정 정지된 사람 있잖아. 딱 그 표정으로 며칠을 보냈대.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집에 돌아와서도 안색이 안 풀렸지. 그도 그럴 게 자기 덫은 자꾸 박살나지. 잡으려던 짐승은 다 도망가지. 그 원흉이라는 게 사람도 짐승도 아닌 정체불명의 거구라니. 직장으로 치면 내 실적을 매번 통째로 날려먹는 정체불명의 방해꾼이 나타난 건데 신고 할 부서조차 없는 상황인 거야. 이 사냥꾼이 며칠을 끙끙 앓다가
결국 아버지한테 가서 털어놔. 아버지, 들판에 무서운 사내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것처럼 힘이 세고 짐승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제 덫을 다 망가뜨립니다.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냥꾼 가문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던 거야. 덫이 매번 부서지면 입에 풀칠을 못하잖아. 요즘으로 치면 가게 앞에 매일 와서 손님을 다 쫓아내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있는데 덩치가 너무 커서 따질 엄두도 안 나는 그런 골치 아픈 상황인 거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 엔키두는 분명히 힘이 무지막지하게 셌지만 그게 폭력적인 종류의 힘은 아니었다는 거야. 길가메시는 그 힘으로 도시 사람들을 짓눌렀잖아. 근데 엔키두는 그 힘을 약한 짐승들 지켜주는 데 썼어. 그러니까 같은 말렙이라도 결이 완전히 달라. 한쪽은 자기 힘을 주체 못해서 남을 괴롭히는 외로운 폭군이고 다른 한쪽은 순수하게 자연 그 자체로 살아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때 묻지 않은 존재였던 거지. 둘 다 신이 만든 작품인데 성격은 정반대로 뽑힌 셈이야. 운영진이 카운터 캐릭터를 만들면서 성격도 일부러 거울처럼 반대로 설계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이게 신들의 계획대로 굴러가려면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어. 엔키두는 길가메시의 존재 자체를 몰라. 우르크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왕이 뭔지도 모르고 도시가 뭔지조차 몰라. 글자도 모르고 말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짐승이랑 풀 뜯고 물 마시는 게 인생의 전부인 친구야. 이대로 두면 평생 초원에서 가젤이랑 단짝으로 늙어 죽을 판이지. 신들이 비싸게 들여 만든 카운터 캐릭터가 정작 본지는 구경도 못하고 야생에서 방치되고 있는 거야. 아무리 좋은 라이벌을 만들어놨어도 그 라이벌을 도시까지 데려와서 길가메시 앞에 세워놓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판은 이렇게 깔려 있어. 흙에서 빚어진 야성의 사내 하나가 짐승들 사이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고 그 존재 때문에 사냥꾼 하나가 며칠째 얼굴이 굳은 채로 끙끙 앓고 있지. 그리고 이 야생의 사내를 어떻게든 사람 사는 세상으로 결국엔 우르크의 왕 앞으로 끌어와야 하는 숙제가 떡하니 남아있는 거야. 짐승의 친구를 사람으로 바꾸는 일, 들판의 자유로운 영혼을 도시의 운명 속으로 끌어들이는 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자, 그래서 이 곤란해하던 사냥꾼이 결국 누구를 찾아가서 어떤 기상천외한 작전을 들고 오는지. 힘으로는 도저히 못 당할 이 털북숭이를 칼 한 번 안 휘두르고 짐승의 세계에서 사람의 세계로 끌어내는 아주 의외의 방법이 등장하거든. 그 작전의 핵심 인물로 사마트라는 여인이 초원에 발을 들이게 되는데 그 만남이 엔키두의 인생을, 아니 이 이야기 전체의 방향을 통째로 틀어놓게 돼. 그 기막힌 작전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자, 그래서 이 사냥꾼이 며칠을 끙끙 앓다가 아버지한테 하소연을 했다고 했잖아. 그 아버지가 또 보통 양반이 아니었어. 아들이 들판에 무서운 털북숭이가 나타나서 제 덫을 다 부숩니다 하고 울상을 짓는데 아버지는 차분하게 듣더니 의외의 답을 내놔. 힘으로는 그놈 못 이긴다. 너 같은 사냥꾼 100명이 덤벼도 안 돼. 그러니 우르크로 가라. 왕 길가메시를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사마트라는 여인을 데려와라. 사냥꾼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을 거야. 산만한 괴력의 사내를 잡아야 하는데 해결책이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사람 한 명, 그것도 여인 한 명이라니. 근데 아버지 말이 또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어. 짐승은 짐승의 방식으로 못 잡고 사람으로 끌어내야 잡힌다는 거였거든. 여기서 사마트가 누구냐면 우르크 신전에 속한 여인이었어. 그 시절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신전에 속해서 사랑과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감각으로 단순하게 딱지 붙이기는 좀 어려운 자리야. 신성한 역할이자 동시에 세상 물정에 아주 밝은, 말하자면 도시 문명의 정수를 온몸으로 체화한 사람이었지.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프로 중의 프로. 들판에서 가젤이랑 풀이나 뜯던 친구한테는 차원이 다른 상대가 등판한 거야. 야생 몬스터 앞에 갑자기 말렙 외교관이 나타난 셈이지.
그렇게 사냥꾼과 사마트가 한 팀이 돼서 초원으로 향해 둘이 사흘을 걸어서 그 무릉덩이에 도착했어. 짐승들이 물 마시러 모이는 바로 그 자리. 거기 자리를 잡고 기다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또 바로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야. 첫째 날, 안 와, 둘째 날, 안 와, 잠복 근무가 따로 없지. 사냥꾼이 옆에서 아니 어제는 분명 여기로 왔는데 하고 식은땀 흘리는 그림이 눈에 선해. 그러다 마침내 사흘째 되던 날, 저 멀리서 짐승 무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물가로 내려오는데 그 한복판에 엔키두가 떡하니 섞여 있었던 거야. 가젤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똑같이 머리를 박고 물을 들이켜는 그 털북숭이 사내. 사마트가 그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했냐. 동요하지 않았어. 베테랑은 다르지. 사냥꾼이 미리 기띔해준 대로 사마트는 차분하게 자기 할 일을 했어. 입고 있던 옷을 풀고 엔키두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야. 들판의 사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 앞에 그를 세워둔 거지. 엔키두는 평생 가젤이랑 사슴밖에 본 적이 없는 친구야. 사람을, 그것도 도시에서 온 여인을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한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 자연스럽게 엔키두는 짐승 무리를 까맣게 잊고 사마트한테 빠져들었지. 그 뒤로 둘은 엿새 낮과 일의 밤을 함께 보냈어. 일주일 내내. 들판의 사내가 짐승의 시간표를 통째로 잊어버리고 사람의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간 인생 최초의 일주일이었던 거야. 자,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묘미야.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엔키두가 정신을 차렸어. 이제 됐다. 다시 내 식구들한테 돌아가자 하고 짐승 무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 가젤들이 저쪽에 풀을 뜯고 있길래 반갑게 다가갔어. 그런데 가젤들이 그를 보고 도망쳤어. 평생 같이 뛰놀던 친구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한솥밥 먹던 그 무리가 엔키두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서 흩어진 거야. 들판의 짐승들이 더는 그를 동료로 받아주지 않았어. 그를 낯선 존재로,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지. 단톡방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모두가 나를 슬그머니 피하는 그 기분, 그걸 들판 한복판에서 온몸으로 겪은 거야. 그리고 엔키두 본인도 변했어. 짐승들을 쫓아가려고 달렸는데 예전처럼 안 됐어. 그 빠르던 다리가 무거워진 거야. 가젤이랑 나란히 달리던 그 속도가 사라졌어. 무릎이 풀린 것처럼 휘청거리고 짐승의 발걸음을 더는 따라잡을 수가 없었지. 야생의 능력치가 쭉 빠져버린 거야. 게임으로 치면 종족을 야수에서 인간으로 바꾸는 순간 이동 속도랑 야생 스탯이 와르르 깎여나간 셈이지. 짐승으로서의 엔키두는 그 일주일 사이에 조용히 끝나버린 거야. 근데 그게 그냥 손해만 본 거였냐? 아니야. 잃은 게 있으면 얻은 것도 있는 법이지. 다리는 느려졌지만 그 대신 머릿속이 트였어. 짐승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게 그 친구한테 생긴 거야. 바로 생각하는 힘, 헤아리는 마음, 알아듣는 귀. 이야기는 이 변화를 두고 엔키두는 지혜를 얻었고 마음이 넓어졌다고 표현해. 발이 느려진 대가로 사람의 정신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너프 패치가 아니라 스탯을 통째로 재배분한 거였어. 속도를 깎아서 지능에 몰아준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엔키두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게 됐어. 사마트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지. 기운이 빠져서 멍하니 주저앉은 엔키두 곁으로 사마트가 다가가서 말을 걸어. 이 대목이 그래서 문명의 입맞춤인 거야. 칼이 아니라 말로, 폭력이 아니라 대화로 야생의 존재 하나를 사람으로 빚어내는 순간. 사마트가 그래. 엔키두, 너는 어쩌면 이렇게 멋지니. 신처럼 아름답구나. 이런 내가 짐승들이랑 들판에서 풀이나 뜯고 있어. 나랑 같이 우르크로 가자. 그러면서 그 도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해. 흙벽돌로 쌓아 올린 거대한 성벽, 북적이는 시장, 화려한 신전, 사람들이 옷을 차려입고 빵을 먹고 사는 그 세상을. 들판의 사내한테 도시라는 신세계를 통째로 브리핑해준 거야. 평생 무릉덩이가 세상의 전부였던 친구한테
갑자기 대도시 홍보 영상을 틀어준 셈이지. 그런데 사마트가 우루크 이야기를 하다가 슬쩍 한 인물을 꺼내들어. 거기엔 길가메시라는 왕이 있어. 힘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는 누구보다 강한 사내지. 이 한마디에 엔키두의 눈빛이 달라졌어. 방금 사람의 정신을 얻은 이 친구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온 거야. 나보다 센 놈이 있다고? 도시 하나를 통째로 깔고 앉은 왕이 있다고? 엔키두는 가만히 듣다가 결심을 해. 그 길가메시라는 자를 만나러 가겠다. 가서 누가 진짜 강한지 가려보겠다. 신들이 처음에 그렸던 그림, 그러니까 외로운 폭군한테 맞수를 붙여준다는 그 계획이 드디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거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엔키두 스스로 우루크를 향하게 됐으니 신들 입장에선 완벽한 설계였던 거야. 자, 그래서 짐승의 세계를 떠난 엔키두가 사마트 손에 이끌려 사람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게 돼. 가는 길에 양치기들 천막에 들러서 난생 처음 빵이라는 걸 먹어보고 처음 술이라는 걸 마셔보고 옷을 걸치고 면도를 하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완성되어 가거든. 그러고는 마침내 우루크로 들어서서 그 폭군 왕이랑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는데 들판에서 온 흙수저랑 신전에서 내려온 금수저, 이 두 거인이 도시 한복판에서 처음 마주치는 순간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짐승의 세계를 등진 엔키두가 사마트 손에 이끌려 처음 도착한 곳은 우루크가 아니라 양치기들의 천막이었어. 도시로 곧장 직행하기 전에 일종의 적응 훈련소를 거친 거지. 들판에서 풀 뜯던 친구를 갑자기 대도시 한복판에 떨궈 놓으면 그건 그것대로 사고잖아. 그래서 사람 사는 법부터 배우는 중간 정거장에 들른 셈인데 여기서 벌어지는 장면이 또 은근히 웃겨. 양치기들이 엔키두 앞에 빵이랑 맥주를 차려줬거든. 손님 대접이지. 근데 엔키두가 그걸 어떻게 먹는 건지를 몰라. 평생 풀 뜯고 짐승 젖이나 빨던 친구한테 빵 한 덩이를 내미니까 이걸 먹는 건지 던지는 건지 깔고 앉는 건지 감을 못 잡는 거야. 맥주잔을 앞에 두고 한참을 눈만 끔뻑거렸지. 신상 가전 받아놓고 설명서를 못 찾은 사람 표정으로. 옆에서 사마트가 또 차분하게 코치를 해. 엔키두, 빵은 먹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란다. 맥주는 마시는 거고. 이게 이 땅의 풍습이야. 그제야 엔키두가 빵을 입에 넣어보는데 이게 또 입에 맞았나 봐. 빵을 7덩이를 먹어치웠어. 맥주는 7잔을 들이켰지. 첫 끼부터 풀코스를 달린 거야. 그러고 나니 기분이 알딸딸하게 좋아져서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노래를 흥얼거리고 세상 다 가진 표정이 됐어. 인생 첫 회식에서 제대로 풀린 신입사원 같은 그림이지. 그러고는 몸에 물을 끼얹어 씻고 기름을 발라 몸단장을 하고 옷을 걸쳤어. 털북숭이 야생 사내가 그렇게 한 사람의 어엿한 인간으로 변신을 마친 거야. 비포 애프터가 너무 극적이라 그 자리에 있던 양치기들도 저게 우리가 어제 본 그 괴물 맞나 싶었을 거고. 그리고 이 친구, 사람이 되고 나서도 본성은 어디 안 갔어. 밤이 되면 들판에서 사자랑 늑대가 양떼를 노리고 내려오는데 엔키두가 그걸 다 막아냈어. 무기 들 것도 없이 맨손으로 맹수를 제압하고 양떼를 지켜준 거야. 예전엔 짐승 편이었는데 이제 사람 편이 돼서 그 무지막지한 힘을 양치기들 지키는데 쓰기 시작한 거지. 덕분에 양치기들은 그동안 못 자던 잠을 푹 잤어. 천막에 든든한 야간 경비원이 무료로 한 명 생긴 거야. 그것도 사자를 손으로 잡는 경비원. 채용 공고에 내면 지원자가 줄을 설 인재지. 그렇게 평화롭게 양치기 노릇을 하던 어느 날 엔키두 앞으로 옛 남자 하나가 바쁜 걸음으로 지나가. 차림새를 보니 잔칫집에 가는 행색이야. 엔키두가 붙잡고 물어. 당신 어디 그렇게 급히 가시오. 그 남자가 대답하길 우루크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엔키두가 도시 물정을 모르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이는데 이 설명이 엔키두를 폭발시켜. 우리 도시엔 길가메시라는 왕이 있는데 새 신부가 시집을 가면 신랑보다 왕이 먼저 그 신부를 차지하는 법도가 있어. 오늘도 그런 날이지.
그러니까 일부에서 우리가 욕했던 그 폭군의 행포, 바로 그게 지금도 버젓이 굴러가고 있었던 거야. 이 얘기를 들은 엔키도 얼굴이 싹 굳었어. 사람의 마음을 가더든 이 친구한테 그건 도저히 못 봐줄 일이었던 거야. 아니, 무슨 왕이라는 자가 남의 혼삿날에 끼어들어. 엔키두는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해. 우르크로 가서 그 길가메시라는 자를 막아서겠다고. 이게 좀 멋진 게 신들이 처음에 그렸던 큰 그림은 맞수를 붙여 길가메시를 견제한다였잖아. 근데 정작 엔키두를 움직이게 만든 건 거창한 사명감이 아니라 저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아주 인간적인 분노였어. 사람이 되더니 정의감까지 장착한 거야. 풀세트로. 자. 그런데 우르크 쪽에서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 길가메시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거든. 하늘에서 거대한 운석 같은 게 떨어졌는데 그게 어찌나 무겁던지 자기가 들어 올리려 해도 꿈쩍을 안 해. 그런데 묘하게도 그 물건한테 마음이 끌려서 마치 아내를 사랑하듯 그걸 끌어안게 되더라는 거야. 또 다른 꿈에선 도끼가 하나 놓여 있는데 그 도끼한테도 똑같이 정이 가더래. 길가메시가 이 꿈이 하도 생생해서 어머니 닌순 여신한테 가서 풀이를 부탁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몽을 해주는데 이게 또 족집게야. 애야, 그건 머지않아 너한테 올 친구를 뜻하는 거란다. 너만큼 강한 사내가 나타날 거야. 너는 그를 아내처럼 아끼고 사랑하게 될 거고 그가 너를 늘 곁에서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길가메시는 라이벌이 온다는 예고편을 본인도 모르는 새에 꿈으로 미리 받아본 거지. 운명의 스포일러를 어머니가 친절하게 읽어준 셈이야. 드디어 엔키두가 우르크에 발을 들였어. 그가 도시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구경을 했지. 다들 입을 떡 벌리고 수군거렸어. 저 사내 좀 봐. 꼭 길가메시 같잖아. 키는 살짝 작은데 골격은 더 단단한데 우르크 시민들 입장에선 어딘가 익숙한데 미묘하게 다른 버전의 왕이 나타난 거야. 같은 캐릭터 다른 스킨 보는 기분이었겠지. 그리고 사람들 마음 한구석에선 은근한 기대가 피어올랐어. 드디어 우리 왕을 막아줄 사람이 나타난 건가. 매번 당하기만 하던 시민들이 처음으로 응원할 상대가 생긴 거야. 그날도 길가메시는 그 못된 법도를 행사하러 혼삿집으로 향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집문 앞에 엔키두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발을 쭉 뻗어 길을 막아버린 거야. 들어가려는 왕과 못 들어가게 막는 사내. 둘의 눈이 딱 마주쳤지. 말이 필요 없었어. 길가메시가 밀고 들어가려 하고 엔키두가 안 비켜주고 그렇게 두 거인이 도시 한복판에서 맞붙었어. 이게 또 어마어마한 몸싸움이었어. 둘이 황소처럼 엉겨붙어서 씨름을 하는데 발을 구를 때마다 문기둥이 흔들리고 벽이 부르르 떨렸다고 해. 거리에 먼지가 자욱하게 일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지. 말렙 둘이 도심 한복판에서 PVP를 뜬 거야. 주변 건물 내구도가 다 깎여 나갈 판이었지. 한참을 그렇게 치고받다가 마침내 승부가 갈렸어. 길가메시가 자세를 낮춰 엔키두를 바닥에 눌렀다고 전해져. 간발의 차로 왕이 이긴 거야.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 진 엔키두가 길가메시를 보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해. 과연 당신은 신들이 왕으로 세울 만하나. 당신 같은 사내는 처음 봤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긴 쪽이야. 길가메시가 평생 자기 힘을 받아줄 상대가 없어서 예롭게 도시나 들볶던 그 폭군이 자기랑 대등하게 맞붙은 이 사내를 보고 분이 풀린 거야. 화가 가라앉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감정이 들어찼어. 미운 정이 아니라 그냥 정이. 둘은 서로를 끌어안았어. 방금까지 멱살을 잡던 사이가 한순간에 둘도 없는 단짝이 된 거지. 어머니 닌순이 풀어준 그 꿈이 운석도 도끼도 결국 친구를 뜻한다던 그 해몽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진 순간이었어. 라이벌로 만나서 100% 끝난 이 바닥 클리셔의 원조가 바로 여기야. 자, 그래서 도시를 쥐고 흔들던 외로운 폭군이 드디어 평생의 친구를 얻었어. 문제는 이 둘이 만나고 나니까
에너지가 2배가 됐다는 거야. 힘이 남아도는 둘이 가만히 앉아서 차 마시며 우정을 나눌 리가 없잖아. 길가메 씨가 슬슬 큰 건수를 하나 구상하기 시작하거든. 죽어서도 이름을 남길 어마어마한 모험. 그러니까 먼 곳에 신성한 삼나무 숲으로 쳐들어가서 그곳을 지키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때려잡겠다는 누가 봐도 무모한 계획을 말이야. 위험천만한 언정에 두 친구가 어떻게 발을 들이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친구가 생기니까 길가메 씨가 가만히 있질 못해. 평생 자기 힘을 받아줄 상대가 없어서 도시나 들볶던 양반인데 이제 옆에 자기랑 맞먹는 짝이 생겼잖아. 에너지가 2배가 됐는데 풀 데가 없으니까 이 양반이 점점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날 길가메 씨가 엔키두를 붙잡고 원대한 포부를 펼쳐놔. 먼 곳에 신들의 삼나무 숲이 있다. 거기 가서 그 거대한 향나무를 베어오고 그 숲을 지키는 괴물 훔바바를 때려잡겠다. 그래서 내 이름을 영원히 남기겠다. 한마디로 가만히 있어도 도시의 왕인데 굳이 사서 죽을 고생을 하겠다는 거야. 직장으로 치면 이미 부장인데 굳이 사막 한복판에 지사 하나 새로 차리겠다고 나서는 그런 위협 과잉의 상사인 거지. 여기서 길가메 씨가 내놓은 명분이 또 묘하게 멋있어. 이게 이 서사시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 중 하나거든.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건 신들뿐이다.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죽는다. 그 수명은 정해져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다 바람 같은 것이지. 그러니 어차피 죽을 거라면 죽기 전에 이름이라도 남기겠다. 그러니까 이 양반의 논리는 어차피 다 죽는데 뭐가 무섭냐. 이름값이라도 챙기자야. 죽음이라는 게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인데 그 첫 단추가 바로 여기서 끼워지는 거지. 길가메 씨는 영원히 못 사니까 영원한 명성으로 대신하겠다는 거야. SNS로 치면 어차피 인생은 짧으니 길이 남을 떡밥 하나 제대로 터뜨리고 가겠다는 마인드인데 문제는 그 떡밥이 목숨을 거는 거라는 거지. 근데 이 계획을 들은 엔키두 반응이 영 시원찮아. 왜냐? 엔키두는 그 삼나무 숲을 알거든. 야생 시절에 그 근처를 떠돌았던 친구라 거기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몸으로 겪어봤어. 그래서 길가메 씨를 말려. 거긴 함부로 갈 데가 아니야. 그 숲은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그곳을 지키는 훔바바라는 놈은 보통 괴물이 아니다. 그놈이 한번 포효하면 그게 홍수처럼 밀려오고 입에선 불을 뿜고 숨결은 그 자체가 죽음이야. 신 엘릴이 인간들을 겁주려고 그 숲의 문지기로 세워놓은 존재라고.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볼 상대가 아니란 말이야. 들판 출신이 도시 출신한테 현실을 브리핑해주는 그림이야. 경험자가 거기 진짜 위험해요 하고 뜯어말리는데 이욕 충만한 상사 귀에 그게 들어올 리가 없지. 길가메 씨가 엔키두를 다시 다독여. 그렇게 죽음을 무서워하느냐. 내 그 용맹은 다 어디 갔냐. 내가 앞장설 테니 너는 뒤에서 따라오기만 해라. 혹시 내가 쓰러지더라도 사람들이 길가메 씨는 무서운 훔바바와 싸우다 갔다고 기억해줄 거 아니냐. 그거면 됐다. 이 양반 설득력 하나는 진짜 끝내줘. 방금까지 벌벌 떨던 친구를 죽음을 명예로 포장하는 한 방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거든. 결국 엔키두도 마음을 다잡아. 친구가 가겠다는데 혼자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이 모였어. 말리던 친구가 결국 같이 가기로 한 거지. 우정이 이래서 무서운 거야. 한 명이 사고 치면 다른 한 명이 옆에서 같이 사고 치게 되거든. 근데 떠나기 전에 한바탕 반대 여론이 또 있었어. 길가메 씨가 우루크의 원로들을 불러다 이 계획을 알렸더니 원로들이 펄쩍 뛰어. 왕이시여, 아직 젊으셔서 혈기가 앞서십니다. 그 길은 너무 멀고 훔바바는 너무 강합니다. 그 입은 불이여, 그 숨결은 죽음입니다. 어찌 그런 곳을 가시려 합니까? 도시의 어르신들이 총출동해서 뜯어말린 거야. 근데 또 이 어르신들이 현실적인 양반들이라 말려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태세를 바꿔서 조언을 해. 정 가실 거면 엔키두를 앞세우십시오. 그 친구는 그 길을 알고
그 숲을 압니다. 길잡이로 삼으시고 절대 혼자 앞서지 마십시오. 반대하다가 안 되니까 안전수칙이라도 챙겨주는 모습이 꼭 자식 말리다 지쳐서 그래도 우산은 챙겨가라 하는 부모 같지. 이제 본격적으로 원정 준비가 시작돼. 두 영웅이 맨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 우르크의 대장장이들을 불러다 무기를 주문해. 그것도 보통 무기가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큰 도끼랑 칼을 주조하는데 무게가 사람 여럿이 들어야 할 정도로 거대했다고 해. 청동을 들이붓고 새를 두드려서 영웅 둘이 휘두를 맞춤 장비를 제작한 거지. 게임으로 치면 보스 잡으러 가기 전에 대장간에서 최고 등급 무기 풀세트 맞추는 단계야. 도끼 이름까지 따로 붙였을 정도로 공들여 만들었어. 장비빨이라도 제대로 챙기고 들어가자는 거였지. 그리고 떠나기 직전 길가메 씨가 어머니 닌순 여신을 찾아가. 아무리 반신이라도 큰일 앞두면 엄마부터 찾는 건 똑같나 봐. 닌순이 아들의 계획을 듣고는 한숨을 푹 쉬어. 그러고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태양신 사마시한테 기도를 올리는데 그 기도가 또 짜네. 사마시여, 당신은 어쩌자고 제 아들한테 이렇게 잠시도 가만 못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기어이 그 위험한 길을 가겠다니 부디 가는 길마다 그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신조차도 자기 아들 못 말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닌순이 또 멋진 일을 하나 해. 엔키두를 정식으로 양아들로 받아들인 거야. 들판에서 흙으로 빚어져 부모도 족보도 없던 그 친구한테 어머니가 생기고 형제가 생긴 거지. 흙수저한테 갑자기 가족이라는 든든한 백이 생긴 셈이야. 이제 둘은 친구를 넘어 유형제가 된 거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두 사람은 마침내 우르크의 성문을 나섰어. 도시 사람들이 배웅을 나와서 무사귀환을 빌어줬지. 그리고 시작된 행군이 이게 또 스케일이 어마어마해. 보통 사람이 한 달 반은 걸어야 할 거리를 이 둘은 사흘 만에 주파했다고 해. 말렙 두리플로 달리니까 거리 개념이 그냥 무너지는 거야. 하루에 수십 리를 우습게 넘기면서 산을 넘고 들을 가로질러 삼나무 숲을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갔어. 그러다 해 질녘이 되면 자리를 잡고 우물을 파고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길가메 씨가 산에 올라가서 좋은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렸지. 그런데 이 기도 끝에 길가메 씨가 꾼 꿈들이 하나같이 흉흉했어. 산이 통째로 자기 위로 무너져 내리는 꿈, 천둥이 치고 땅이 갈라지는 꿈, 무시무시한 광경들이 밤마다 이어진 거야. 보통 이런 꿈을 꾸면 이거 가지 말라는 계시인가 싶어서 발길을 돌릴 법도 한데 옆에 있던 엔키두가 또 해몽 솜씨를 발휘해. 무너지는 산은 다름 아닌 훔바바이고 그게 무너졌다는 건 우리가 그놈을 쓰러뜨린다는 뜻이라고 죄다 길한 꿈으로 풀어준 거야. 불안한 징조마저 승리의 예고로 바뀌치기 한 거지. 친구의 멘탈 관리가 아주 프로급이야. 객관적으로 보면 다 도망쳐야 할 꿈인데 둘이서 서로 좋게 좋게 해석하면서 점점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간 거야. 자, 그렇게 흉몽을 길몽으로 우겨가며 사흘 만에 한 달 반 거리를 주파한 두 영웅이 드디어 삼나무 숲의 입구에 다다르게 돼. 하늘을 찌를 듯한 향나무가 빽빽하게 늘어선 그 신성한 숲, 그리고 그 안에서 불을 뿜고 죽음의 숨결을 내쉬며 침입자를 기다리는 문지기 훔바바. 말로만 듣던 그 괴물과 두 사람이 마침내 정면으로 마주서는 순간 그 피말리는 한판 승부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삼나무숲 입구에 선 두 사람은 일단 그 풍경에 압도당했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향나무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그 그늘은 어찌나 시원하고 깊던지 숲 전체가 신들의 정원 같았던 거야. 향나무에서 풍기는 그 진한 향이 코끝을 가득 채우고 나무 사이로 난 길은 잘 닦여 있었는데 그게 다름 아닌 훔바바가 매일 순찰하며 밟고 다니던 길이었지. 두 영웅이 한참을 멍하니 그 절경을 구경했어. 목숨 걸고 괴물 잡으러 온 와중에 풍경 감상부터 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그만큼 그 숲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는 거야. 입장료 받아도 될 명소에 다만 관리인이 사람 잡아먹는 괴물이라는 게 흠이었던 거지. 근데 구경만 하러 온 게 아니잖아. 두 사람이 도끼를 들고 향나무 한 그루를 찢기 시작했어.
거대한 삼나무에 도끼날이 박히고 쩌렁쩌렁한 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지. 바로 이게 신호였어. 자기 숲에서 나무 찍는 소리가 들리니까 문지기 훈바바가 격분해서 나타난 거야. 남의 집 마당에서 누가 허락도 없이 정원수를 베고 있으면 집주인이 뛰쳐나오는 게 당연하잖아. 문제는 그 집주인이 입에서 불을 뿜는 괴물이라는 거였지. 훈바바가 모습을 드러내자 숲이 뒤흔들렸어. 그 포효는 홍수처럼 밀려오고 그 눈빛은 죽음 그 자체였다고 해. 말로만 듣던 그 무시무시한 존재가 드디어 실물로 등판한 거야. 그런데 이 훈바바가 또 입이 보통 거친 게 아니야. 나타나자마자 두 사람한테 으름장을 놓는데 특히 엔키두를 콕 집어서 약을 올려. 너 이놈, 들판에서 떠돌던 주제에 감히 여길 길잡이로 데려왔단 말이지. 아비도 없이 자란 놈이 도시 왕한테 빌붙어서 이 신성한 숲까지 안내를 해? 내가 너부터 잡아서 그 살점을 새들한테 던져주마. 들판 출신이라고 대놓고 디스를 한 거야. 콤플렉스를 정확히 찔러서 멘탈을 흔들겠다는 심리전인데 괴물 주제에 트래시 토크 실력이 상당해. 입으로 불만 뿜는 게 아니라 말로도 사람 속을 긁는 재주가 있었던 거지. 이 으름장에 길가메 씨가 잠깐 주춤했어. 그 기세에 눌려서 다리가 살짝 풀린 거야. 평생 무서울 게 없던 양반도 진짜 죽음 앞에서는 흔들리더라고. 근데 이번엔 엔키두가 친구를 다잡아줄 차례였어. 겁먹지마, 단숨에 밀어붙여야 해. 머뭇거리면 그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우리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잊지마. 오부에서 길가메 씨가 엔키두 멘탈 챙겨줬는데 결정적 순간엔 엔키두가 그 빚을 갚은 거지. 둘이 이렇게 번갈아 멘탈 케어를 해주니까 어떤 위기가 와도 둘 중 하나는 정신을 붙들고 있는 거야. 친구 잘 둔 보람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그렇게 본격적인 싸움이 붙었어. 말렙 2대 보스 1마리. 향나무가 우지끈 부러지고 땅이 갈라지고 숲 전체가 전쟁터가 됐지. 근데 아무리 두 영웅이라도 훈바바는 신이 세운 문직이라 만만치가 않았어. 막상막하로 치고받는데 승부가 영 안 갈리는 거야. 이때 결정적인 조력자가 등장해. 바로 태양신 사마시야. 오부에서 어머니 닌순이 사마시한테 우리 아들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렸잖아. 그 기도가 여기서 응답을 받은 거지. 사마시가 13가지 바람을 한꺼번에 일으켜서 훈바바한테 퍼부었어. 북풍, 남풍, 회오리바람, 돌풍 온갖 바람이 사방에서 몰아치니까 훈바바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 자리에 꽁꽁 묶여버린 거야. 보스한테 광역 속박 스킬이 제대로 들어간 거지. 든든한 뒷배가 하늘에 있으면 이래서 좋은 거야. 바람에 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게 된 훈바바, 그 무섭던 괴물이 갑자기 태세를 바꿔 길가메시한테 싹싹 빌기 시작한 거야.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당신이 원한다면 이 숲의 향나무를 전부 다 베어가도 좋소.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 평생 섬기겠소. 원하는 만큼 나무를 키워 바치겠소. 방금까지 살점을 새한테 던져주겠다던 놈이 처지가 바뀌니까 180도로 굽실거리는 거야. 갑과 을이 한순간에 뒤집힌 거지. 그리고 이 빌기가 또 은근히 효과가 있었어. 길가메시 마음이 흔들린 거야. 막상 무릎 꿇고 비는 걸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온 거지. 영웅이라고 늘 냉정한 건 아니거든. 근데 이번에도 엔키두가 찬물을 끼얹어. 안 돼, 저 말에 넘어가지 마. 지금 저놈을 살려주면 우리는 살아서 집에 못 돌아가. 게다가 엘릴 신이 알면 가만 안 둘 거야.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어설프게 살려뒀다간 두고두고 화가 된다. 냉정하게 보면 엔키두 말이 맞아. 영화에서도 악당 살려주면 꼭 뒤에서 칼 꽂잖아. 엔키두는 그 클리셔를 이미 꿰뚫고 있었던 거야. 결국 길가메시가 마음을 다잡고 칼을 들어 훈바바의 목을 내리쳤지. 근데 죽기 직전 훈바바가 마지막으로 무서운 걸 하나 남겨. 저주야. 너희 둘 오래 살지 못하리라.
특히 엔키두 너는 평안을 얻지 못하고 내 친구보다 먼저 죽으리라 숨이 끊어지면서 이 말을 내뱉은 거야. 그냥 죽으면 될 것을 마지막 입김으로 저주를 받고 떠난 거지. 그런데 이게 그냥 악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무서운 대목이야. 지금은 두 영웅이 승리에 취해서 그 말을 흘려들었지만 이 저주는 앞으로 이야기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거든. 복선이라는 게 원래 들을 땐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법이지. 일단 기억만 해도 이 저주. 어쨌든 훈바바는 그렇게 최후를 맞았어. 두 사람은 괴물의 머리를 베어들고 본래 목적이었던 향나무를 마음껏 베기 시작했어. 하늘을 찌르던 거대한 삼나무들을 차례차례 쓰러뜨렸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크고 곧은 나무 한 그루로는 신엘릴의 신전에 바칠 어마어마한 문짝을 만들기로 했어. 괴물도 잡고 목재도 챙기고 신전에 바칠 기념품까지 마련한 거야. 출장 가서 실적도 올리고 기념품까지 야무지게 챙겨오는 알찬 원정이었던 셈이지.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베어낸 향나무를 엮어 거대한 뗏목을 만들었어. 그 위에 훈바바의 머리를 싣고 유프라테스 강물에 띄워서 우르크로 유유히 돌아오기 시작한 거야. 올 때는 산을 넘고 들을 가로지르며 사흘을 내달렸는데 갈 때는 강물에 몸을 맡기고 편하게 떠내려온 거지. 임무 완수하고 강 따라 귀환하는 그 장면이 영웅담의 클라이맥스다운 그림이야. 도시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또 얼마나 환호하겠어. 괴물 머리를 들고 개선하는 두 영웅, 우르크 역사상 최고의 영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지. 자,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훈바바까지 때려잡고 잔뜩 빛이 난 길가메시의 모습이 하필 보지 말아야 할 누군가의 눈에 딱 들어오고 말아. 우르크로 돌아온 길가메시가 전리품을 정리하고 몸을 씻고 왕의 위엄을 갖추는데 그 늠름한 자태에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슈타르가 그만 반해버린 거야. 여신이 직접 청혼을 해오는 보통 사람 같으면 영광스러울 그 제안이 어떻게 두 영웅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재앙으로 번지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훈바바를 잡고 향나무까지 한가득 싣고 우르크로 개선한 길가메시는 그야말로 도시의 슈퍼스타가 됐어. 전리품을 정리하고 몸을 깨끗이 씻고 헝클어진 머리를 빗고 왕의 예복을 갖춰 입고 왕관을 쓰니까 이 양반 자태가 또 얼마나 빛이 났겠어. 괴물 잡고 온 영웅이 풀 세팅을 하고 등장한 거야. 근데 이 늠름한 모습이 하필 잘못된 사람 눈에 들었지.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슈타르가 그 광경을 내려다보다가 길가메시한테 그만 홀딱 반해버린 거야. 그러고는 곧장 내려와서 청혼을 해. 길가메시, 나의 남편이 되어줘. 그 몸을 내게 다오. 내가 내 신랑이 되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해줄게. 황금 마차를 주고 왕들이 내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내 염소는 새 쌍둥이를 낳고 내 가축은 때로 불어날 거야. 여신이 직접 그것도 풀옵션 혼수까지 들고 와서 프러포즈한 거지. 보통 인간 같으면 이건 그냥 인생 역전이야. 여신이 청혼을 하는데 그것도 사랑의 여신이. 거절할 이유가 어디 있어. 근데 우리 길가메시는 보통이 아니잖아. 이 양반이 그 청혼을 단칼에 그것도 아주 신랄하게 차버려. 단순히 됐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이슈타르의 연애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이 읊으면서 디스를 퍼붓는 거야. 내가 당신이랑 결혼을 왜 합니까? 당신이 사랑한 남자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내가 모를 줄 알고요. 하면서 여신의 전 남친 리스트를 공개 브리핑하기 시작해. 이게 이 서사시에서 손꼽히는 명장면이야. 청혼을 거절하는데 상대방 흑역사를 연도별로 정리해서 읽어주는 거지. 요즘 말로 하면 과거 연애 이력을 통째로 폭로하면서 손절한 거야. 리스트가 또 화려해. 먼저 그녀의 어린 신랑 탐무즈. 이슈타르가 사랑했다더니 결국 그를 해마다 곡소리 나게 만들었지. 그 다음은 알록달록 예쁜 새 한 마리. 그렇게 아끼더니 그 새의 날개를 부러뜨려서 지금도 그 새가 숲에 앉아 내 날개 하고 운다는 거야. 그 다음은 힘세고 완벽한 사자. 이슈타르가 그렇게 좋아하더니
그 사자를 잡으려고 7겹 함정을 팠지. 다음은 전쟁터의 영광스러운 군마. 사랑한다더니 채찍질과 박차로 몰아붙여서 쉬지도 못하고 진흙탕물이나 마시게 만들었어. 그 다음은 양치기. 매일 재물을 바치며 그녀를 섬겼더니 그 보답으로 이슈타르가 그를 늑대로 만들어버렸지. 그래서 자기가 키우던 양치기 소년들한테 쫓기고 자기 개한테 물어뜯기는 신세가 됐다는 거야. 마지막은 아버지의 정원사 이슐라누. 그가 청을 거절했더니 그를 두꺼비 같은 꼴로 만들어서 정원에 처박아놨다고 해. 그러고 나서 길가메시가 마무리를 짓지. 그러니 당신이 날 사랑한다 한들 결국 나도 저들처럼 만들어버릴 거 아니요. 사양하겠소. 자, 이건 어떻게 봐도 선을 한참 넘은 거야. 청혼을 거절하는 거야 그렇다 쳐도 상대의 모든 연애사를 들춰서 망신을 줬으니까. 면접에서 떨어뜨리는 것도 모자라서 그 회사 험담을 SNS에 박제한 격이지. 인간 주제에 여신 자존심을 그렇게 짓밟았으니 이슈타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이슈타르가 곧장 하늘로 올라가. 자기 아버지인 하늘의 신 아누한테 가서 펑펑 울면서 일러 바친 거야. 아버지, 길가메시가 저를 모욕했어요. 제 흉을 다 까발렸다고요. 당장 하늘의 황소를 내려주세요. 그놈이랑 우루크를 짓밟아버리게요. 근데 아버지 아누가 또 현실적인 양반이라 바로 안 들어줘. 하늘의 황소를 풀면 어떻게 되는지 너도 알잖니. 그 짐승이 내려가면 우루크 땅에 7년 흉년이 든다. 곡식이 안 자라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 그 식량은 미리 비축해뒀느냐. 아버지로서 합리적인 우려를 한 거지. 무기 빌려달라는데 부작용부터 따져 묻는 거야. 그랬더니 이슈타르가 또 협박 카드를 꺼내. 안 주시면 저승의 문을 부숴서 죽은 자들을 다 끌어올리겠어요. 죽은 자가 산자보다 많아져서 다 잡아먹게 만들 거예요. 떼쓰는 수준이 스케일이 다르지. 안 해주면 세상을 좀비 천지로 만들겠다는 거야. 거기다 흉년 걱정은 미리 곡식이랑 풀을 다 쟁여놨다고 받아쳐. 결국 아누도 이 막무가내 딸내미를 못 이기고 하늘의 황소 고삐를 넘겨주고 말아. 그렇게 하늘의 황소가 우루크로 내려왔어. 이게 보통 소가 아니야. 신들의 영역에서 내려온 재앙 그 자체였지. 황소가 콧김 한번 내뿜으니까 땅이 쩍 갈라지면서 거대한 구덩이가 생기고 그 구덩이로 우루크 장정 수백 명이 한꺼번에 빨려 들어갔다고 해. 콧김 한 번에 수백 명이야. 두 번째 콧김에 또 수백 명.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지. 천재지변이 소 한 마리 모습으로 걸어 들어온 거야. 일부에서 폭군 때문에 고생하던 우루크 사람들이 이번엔 왕의 연애 거절 때문에 또 떼죽음을 당할 판이 된 거지. 윗사람 자존심 싸움에 아랫사람만 죽어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봐. 이때 두 영웅이 나섰어. 훔바바 잡은 콤비가 다시 출동한 거야. 근데 이번 상대는 신이 내려보낸 황소라 이것도 만만치가 않았어. 둘이 호흡을 맞춰서 협공을 펼치는데 이게 또 환상적이야. 엔키두가 뒤로 돌아가서 황소의 꼬리를 콱 움켜잡고 단단히 붙들었어. 황소가 날뛰지 못하게 뒤에서 잡아챈 거지. 그렇게 엔키두가 황소를 고정시킨 사이에 길가메시가 앞으로 파고들어서 칼로 황소의 목덜미와 뿔 사이 급소를 정확히 찔러 넣었어. 야생을 하는 엔키두의 제압 능력이랑 길가메시의 한 방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야. 손발이 척척 맞는 콤비 플레이로 하늘의 황소를 그 자리에서 쓰러뜨린 거지. 보스레이드를 둘이서 깔끔하게 클리어한 셈이야. 그런데 황소를 잡고 나서 엔키두가 또 한 거네. 이게 좀 통쾌하면서도 위험한 장면인데 성벽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구르던 이슈타르를 향해 엔키두가 방금 잡은 황소의 뒷다리를 뜯어서 던져버린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 쏘아붙이지. 내가 너를 잡을 수만 있었다면 너한테도 똑같이 해줬을 거다. 이 황소처럼 너도 갈갈이 찢어놨을 거야. 여신한테 소다리를 집어던지면서 도발한 거야. 길가메시가 말로 한 방 먹였다면
엔키두는 행동으로 한 방 더 먹인 거지. 이슈타르가 성벽 위에서 통곡을 하며 분을 못 이기는데 두 영웅은 아랑곳 않고 황소의 거대한 뿔을 떼어내서 전리품으로 챙기고 승리를 자축하며 도시를 행진했어. 우르크 사람들이 또 환호를 보냈지. 또 한 번 도시를 구한 영웅들이니까. 자, 그런데 말이야. 신이 세운 숲의 문지기 훔바바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번엔 하늘의 신이 내려보낸 황소까지 베어버리고 거기다 여신한테 소다리를 집어던지며 모욕까지 했어. 인간 둘이서 신들의 영역을 너무 깊이 건드린 거야. 이쯤 되니까 하늘에서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게 됐어. 신들이 회의를 소집해. 이 오만한 두 영웅 중 하나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 무거운 선고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떨어지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신이 세운 문지기도 죽이고 하늘의 황소도 베고 거기다 여신한테 소다리까지 집어던졌으니 하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신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 하늘의 신 아누, 바람의 신 엘릴, 지혜의 신 에아, 그리고 두 영웅 편을 들어주던 태양신 사마시까지 다 모인 거야. 안건은 딱 하나. 이 건방진 인간 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들의 인사위원회가 열린 셈이지. 그것도 징계위원회. 회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살벌했어. 엘릴이 못을 박아. 훔바바를 죽이고 향나무를 베고 하늘의 황소까지 잡았으니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둘 다 살려둘 수는 없다는 거야. 책임자 문책인데 형량이 사형인 거지. 여기서 누가 죽느냐가 갈렸어. 엘릴이 지목한 건 길가메시가 아니라 엔키두였어. 왜 그랬을까? 길가메시는 3분의 2가 신이고 어머니가 여신이고 우르크의 왕이잖아. 신들 입장에서도 반쯤은 자기 식구라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야. 반면 엔키두는 흙으로 빚어진 족보 없는 들판 출신이지. 냉정하게 말하면 둘 중에 만만한 쪽이 찍힌 거야. 회사로 치면 사고는 둘이 같이 쳤는데 낙하산 임원 아들은 멀쩡하고 계약직만 잘리는 딱 그 그림인 거지. 세상이 신들 사회라고 공평한 게 아니었어. 배경 없는 쪽이 총대를 매는 건 신화 속에서도 똑같았던 거야. 이때 사마시가 두 영웅을 변호하고 나섰어. 잠깐, 그건 부당합니다. 삼나무 숲에 간 것도 훔바바를 친 것도 다 제 뜻에 따른 일이었습니다. 제가 도우라고 시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죄 없는 엔키두를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엘릴이 발끈해. 내가 매일같이 그놈들 편을 들고 친구처럼 챙기니까 일이 이 지경이 된 거야. 변호인이 오히려 재판장한테 한 소리 들은 거야. 결국 사마시의 항변도 소용없었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지. 엔키두는 죽는다. 그것도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쓰러지는 게 아니라 시름시름 병들어 침대에서 죽는 걸로. 영웅한테 가장 굴욕적인 죽음을 골라서 내린 거야. 신들의 복수는 잔인할 정도로 디테일했어. 이 무서운 회의 내용을 엔키두가 꿈으로 먼저 알게 돼. 어느 날 밤 엔키두가 꿈을 꾸는데 신들이 모여 자기 운명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그 장면이 고스란히 보인 거야. 잠에서 깬 엔키두가 길가메시한테 그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둘 다 직감했지. 이게 그냥 꿈이 아니라는 걸. 육부에서 훔바바가 죽어가며 내뱉은 그 저주 기억나지? 엔키두 너는 친구보다 먼저 죽으리라. 그땐 승리에 취해 흘려들었던 그 한마디가 이제 와서 정확히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던 거야. 복선이라는 게 이래서 무서운 거지. 그땐 별것 아닌 듯 지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니 칼날이 되어 돌아온 거야. 병이 시작되자 엔키두가 처음엔 분통을 터뜨렸어. 억울하잖아. 자기가 사람으로 살게 된 그 모든 출발점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누구를 저주했냐면 자기를 처음 발견한 사냥꾼, 그리고 자기를 도시로 이끈 사마트를 저주해. 들판에서 짐승이랑 평화롭게 살던 나를 굳이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 이렇게 죽게 됐다는 거지. 짐승으로 살았으면 신들 눈밖에 날 일도 없었을 테니까. 한참을 그렇게 사마트한테 악담을 퍼붓는데
이때 태양신 사마시가 또 끼어들어. 엔키두, 그건 좀 너무하지 않니? 사마트가 너한테 빵을 알려주고 술을 알려주고 옷을 입혀줬다. 무엇보다 그녀 덕분에 너는 길가메시라는 둘도 없는 친구를 얻었어. 그 모든 좋은 시간이 다 그녀에게서 시작된 건데 그걸 저주로 갚을 거냐. 이 말을 들은 엔키두가 마음을 고쳐먹어. 이게 또 이 친구의 그릇이 드러나는 대목이야.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사람이 사마시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고 곧바로 저주를 거둬들이거든. 그러고는 방금 퍼부었던 저주를 정반대로 뒤집어서 사마트한테 축복을 내려. 너를 원망했던 말은 거두마. 부디 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귀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라. 죽어가는 와중에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마지막에 고마움으로 매듭진 거야. 짐승으로 태어났지만 떠날 때는 누구보다 사람다웠던 거지. 사람의 정신을 얻는다는 게 결국 이런 거구나 싶은 장면이야. 그러고 나서 엔키두가 또 다른 꿈 이야기를 해. 이번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미리 다녀온 꿈이야. 그가 본 저승은 먼지의 집이라 불리는 곳이었어.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어둠에 거쳐. 거기 사는 죽은 자들은 빛도 없는 곳에 앉아 흙을 먹고 진흙을 음식 삼아 지내고 새처럼 깃털 옷을 걸치고 있었다고 해. 더 충격적인 건 살아생전 왕이었든 사제였든 영웅이었든 거기선 다 똑같이 먼지 속에 앉아 있더라는 거야. 죽음 앞에선 신분도 명예도 다 무의미하다는 거지. 일부에서 길가메시가 어차피 죽으니 이름이라도 남기겠다고 큰 소리 쳤잖아. 그 죽음의 실체가 이렇게 두 사람 코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진 거야. 막상 들여다본 죽음 이후는 화려한 명예의 전당이 아니라 그냥 먼지투성이 어두운 방이었던 거지. 그 뒤로 엔키두는 자리에 누워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 하루, 이틀, 사흘. 병세는 나아지질 않고 점점 깊어만 갔어. 그렇게 열이틀을 앓았다고 해. 침대에 누운 채로 그 무섭던 야성의 사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지경이 된 거야. 엔키두가 길가메시를 보면서 한탄을 해. 나는 전쟁터에서 명예롭게 죽는 줄 알았는데 훈바바랑 싸우다 죽었으면 영웅으로 남았을 텐데 이렇게 병들어 침대에서 죽는구나. 칼 한 번 못 휘둘러보고 가는 게 부끄럽다. 사자를 맨손으로 잡던 친구가 정작 자기 몸뚱이 하나 못 가누고 죽어가는 그 아이러니가 너무 잔인했지. 신들이 굳이 병들어 죽는 형벌을 고른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 영웅한테서 영웅다운 죽음마저 빼앗아간 거야. 곁을 지키던 길가메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훈바바도 잡고 하늘의 황소도 잡은 천하의 두 영웅인데 친구 몸에 스며든 병 하나는 어쩌지를 못하는 거야. 그 무력함 앞에서 길가메시는 그저 친구의 손을 붙잡고 곁을 지킬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열이틀째 되던 날 엔키두의 숨이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어. 들판에서 흙으로 빚어져 짐승의 친구로 살다가 사람이 되고 왕의 형제가 되어 온갖 모험을 함께한 그 삶이 조용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평생의 단짝을 눈앞에서 떠나보내게 된 길가메시. 한 번도 패배를 몰랐고 한 번도 무서울 게 없던 이왕이 친구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거든. 그 깊은 슬픔이 어떻게 길가메시라는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는지, 그리고 그 슬픔이 그를 어떤 무모한 여정으로 떠밀어 보내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열이틀을 앓던 엔키두가 끝내 숨을 거뒀어. 그 순간 길가메시가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무너졌어. 평생 무서울 게 없던 왕, 괴물도 황소도 맨손으로 때려잡던 그 사내가 친구의 식어가는 몸 위로 엎어져서 짐승처럼 울부짖은 거야.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그렇게 자랑하던 왕의 예복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통곡을 했지. 천하의 길가메시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일부에서 처음 만났던 그 거만하고 아나무인이던 폭군이 맞나 싶게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 슬픔이 처음엔 좀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 길가메시가 엔키두의 죽음을 받아들이질 못한 거야. 슬픔의 첫 단계가 부정이라잖아.
길가메시가 딱 거기 갇혀버린 거지. 친구가 죽었다는 걸 인정 못하니까 시신을 묻지도 못하게 했어. 곁에 두고 계속 말을 걸고 손을 붙잡고 혹시라도 다시 눈을 뜨지 않을까 기다린 거야. 엔키두의 얼굴을 마치 신부의 얼굴을 가리듯 천으로 덮어주고는 그 곁을 엿새 낮과 일의 밤을 지켰어. 일주일을 꼬박 친구가 다시 일어날 거라는 헛된 희망 하나로 그 긴 시간을 버틴 거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처절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야.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으로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 결국 길가메시한테 잔인한 현실이 닥쳐 엿새 낮 일에 밤을 붙들고 있던 그 시신에서 마침내 구더기가 떨어진 거야. 엔키두의 코에서 벌레가 기어나온 그 순간 길가메시는 더는 부정할 수가 없었어. 친구는 정말로 죽었구나.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 차가운 사실이 구더기 한 마리로 들이닥친 거지. 영혼이니 명예니 하는 거창한 말로도 못 가렸던 죽음의 민낯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야. 그제야 길가메시는 친구를 떠나보낼 준비를 시작했어. 길가메시는 엔키두를 위해 성대한 장례를 치렀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친구를 기리는 조각상을 만들었지. 청금석이랑 황금으로 꾸민 귀한 상을 세우고 저승의 신들한테 친구를 잘 부탁한다고 온갖 재물을 바쳤어. 우르크 전체에 곡을 하라고 명했지. 그러고는 길가메시가 직접 친구를 위한 긴 애도의 노래를 읊는데 이게 또 절절해. 내 친구여, 산을 누비던 들나귀 같고 광야의 표범 같던 그대여. 우리가 함께 못 이룬 게 없었는데 대체 어떤 잠이 그대를 이렇게 붙들어버렸는가. 들판의 짐승들아 울어라. 숲의 나무들아 슬퍼해라. 우르크의 사람들아 함께 통곡하라.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해 친구의 죽음을 애도한 거야. 가장 강한 자가 가장 깊이 슬퍼할 줄도 안다는 게 묘하게 마음을 울리는 대목이지. 자, 그런데 이 슬픔이 어느 순간 방향을 확 틀어. 친구를 잃은 슬픔이 어느새 다른 감정으로 번지기 시작한 거야. 바로 공포. 길가메시가 죽은 친구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지. 엔키두가 이렇게 죽었다면 나도 언젠가 똑같이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저렇게 식어서 저렇게 구더기가 끓고 저 먼지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닌가. 8부에서 엔키두가 꿈에서 본 그 어둡고 먼지투성이인 저승, 왕이든 영웅이든 다 흙을 먹으며 앉아있던 그곳.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걸 깨달은 거야. 1부에서 어차피 죽으니 이름이라도 남기겠다고 호기롭게 외치던 길가메시는 어디 가고 이제는 죽음 그 자체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한 인간만 남은 거지. 입으로 죽음을 논하는 거랑 죽음을 진짜로 코앞에서 마주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였어. 이 공포가 길가메시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그 자존심 강하던 왕이 도시도 왕좌도 다 내팽개친 거야. 왕의 예복을 벗어 던지고 짐승 가죽을 걸쳤어. 머리는 빗지도 자르지도 않아서 산발이 됐고 면도도 안 하고 궁전을 떠나 광야를 떠돌기 시작했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지금 길가메시 꼴이 누구랑 똑같아진 줄 알아? 바로 엔키두야. 우리가 2부에서 처음 만난 털북숭이로 들판을 떠돌던 그 야생의 엔키두. 친구를 잃은 슬픔이 너무 깊어서 길가메시가 자기도 모르게 그 친구의 처음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 거야. 가장 문명화된 도시의 왕이 가장 야생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간 거지. 슬픔이 사람을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는지를 이보다 잘 보여주는 그림도 없어. 그렇게 광야를 헤매던 길가메시 머릿속에 드디어 한 가지 목표가 떠올라. 막연히 슬퍼하고 무서워하기만 할 게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든 피해보겠다고 마음먹은 거야. 그런데 죽음을 피한다는 게 인간한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 다만 딱 한 명 예외가 있었어. 길가메시가 전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 대홍수에서 살아남아 신들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한 인간이 있다는 거야. 이름은 우트나피시팀. 세상 끝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죽지 않는 유일한 사람.
길가메시가 결심을 해 그 사람을 찾아가겠다고. 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직접 물어보겠다고. 친구의 죽음이 그를 불멸을 향한 무모한 추격전으로 떠밀어 보낸 거지. 근데 이게 보통 여정이 아니야. 우트나피시팀이 사는 곳은 그냥 옆 동네가 아니라 인간이 갈 수 없는 세상의 끝이거든. 해가 드나드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하고 빛 한 줄기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 하고 그 너머에는 건너기만 하면 목숨을 잃는다는 죽음의 바다까지 가로놓여 있어. 영생을 얻겠다고 떠난 길이 정작 매 순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이었던 거야. 슬픔에 미쳐버린 한 남자가 죽지 않으려고 죽음의 문턱을 줄줄이 넘어가는 이 기막힌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거지. 자, 그래서 짐승 가죽을 걸친 채 세상의 끝을 향해 떠난 길가메시. 해가 뜨고 지는 쌍둥이 산의 문지기를 만나고 어둠 속을 죽을 힘을 다해 내달리고 보석이 주렁주렁 열린 신비한 정원을 지나 마침내 죽음의 바다 앞에 서게 되거든. 그 바다를 건너 영생의 사나이 우트나피시팀에게 닿기까지 길가메시가 어떤 기이한 존재들을 만나고 어떤 관문들을 넘어가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짐승 가죽을 걸치고 산발이 된 채로 세상의 끝을 향해 걷고 또 걷던 길가메시가 마침내 어마어마한 산 앞에 도착했어. 마슈라는 이름의 쌍둥이 봉우리 산이야. 이게 보통 산이 아니라 해가 매일 아침 떠오르고 저녁이면 다시 들어가는, 그러니까 태양이 드나드는 통로였어. 하늘 끝까지 솟아있고 그 뿌리는 저승까지 닿아있다는 그야말로 세상과 세상의 경계인 셈이지. 근데 이런 곳에 문지기가 없을 리가 없잖아. 그 산의 입구를 지키는 게 전갈 인간들이었어. 상반신은 사람인데 하반신은 전갈인,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존재들. 이들의 눈빛은 그 자체로 죽음이라 한번 노려보면 보통 생물은 그 자리에서 끝장이 났다고 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경비초소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인 거지. 길가메시가 다가가니까 전갈 인간들도 흠칫했어. 보통 인간이면 그 눈빛에 즉사했을 텐데 이 친구는 멀쩡하게 걸어오는 거야. 전갈 인간 부부가 서로 보면서 그래. 저자 몸에 신의 기운이 흐른다.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만 인간이군. 길가메시의 그 이상한 출생 비율이 여기서 또 한몫을 한 거야. 일부에서 우리가 분수계산 이상하다고 웃었던 그 설정이 결정적인 순간에 통행증 역할을 한 거지. 전갈 인간이 묻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이 산에 왜 왔느냐. 길가메시가 사정을 털어놔. 친구를 잃었고 죽음이 두렵고 영생을 얻은 우트나피시팀을 만나러 간다고. 그러니까 전갈 인간이 기겁을 해. 그건 불가능하다. 이 산속 통로는 해가 다니는 길인데 그 길은 12시간 거리가 통째로 칠흑 같은 어둠이다. 빛이라곤 한 점도 없어. 여태 그 어떤 인간도 이 길을 지나간 적이 없다. 한마디로 입장 불가 판정을 내린 거야. 근데 길가메시가 어디 그런 말에 물러설 사람이야. 죽음이 무서워서 여기까지 온 사람한테 위험하다는 경고는 별 효과가 없잖아. 어차피 안 가도 죽는데. 길가메시가 하도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전갈 인간도 결국 마음이 약해져서 문을 열어줘. 정 그렇다면 가거라. 부디 무사하길. 무서운 문지기가 의외로 정 많은 양반이었던 거지. 자, 그렇게 길가메시가 그 어둠의 터널로 뛰어들었어. 이게 진짜 공포야. 한 발 내디뎠는데 앞도 뒤도 안 보여. 손을 눈앞에 갖다 대도 안 보이는 완전한 어둠 속을 무작정 달리는 거야. 그것도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시간 싸움이었어. 이 통로는 해가 다니는 길이니까 꾸물거리다간 뒤따라오는 태양의 불볕에 타죽을 판이었거든. 그러니까 해가 따라잡기 전에 반대편 출구로 빠져나가야 하는 일종의 시간 제한 탈출 게임이었던 거지. 길가메시가 죽을 힘을 다해 어둠 속을 내달려.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 갈수록 등 뒤에서 열기가 느껴지는데 그렇게 12시간 거리를 거의 한계까지 몰아붙인 끝에 마지막 순간 빛이 보이는 출구로 탁 빠져나왔어. 한 발만 늦었어도 통구이가 될 뻔한 거야.
그리고 어둠을 뚫고 나온 길가메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이게 또 반전이야. 지옥 같은 어둠 끝에 천국 같은 정원이 나타난 거지. 그 정원의 나무에는 잎사귀 대신 보석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 홍옥수 열매가 가지마다 달려 있고 잎은 청금석으로 반짝이고 온갖 보석이 과일처럼 매달린 신들의 정원이었던 거야. 죽음의 터널을 통과한 보상이 통째로 보석밭이라니. 게임으로 치면 제일 어려운 던전을 깨고 나오니까 황금빛 보물방이 짠하고 열린 셈이지. 근데 재밌는 건 죽음이 무서워서 여기까지 온 길가메시한테는 이 보석들이 별 감흥이 없었다는 거야. 보석이 산더미여도 영생이 아니면 의미가 없으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보물도 눈에 안 들어오는 법이지. 그 보석 정원을 지나니까 드넓은 바다가 나오고 그 바닷가에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어. 거기 주인이 시두리라는 여인이야. 술을 비접하는 주모인데 저 멀리서 짐승 가죽 걸치고 산발한 흉악한 몰골의 사내가 다가오니까 시두리가 강도인 줄 알고 화들짝 놀라서 문을 걸어 잠가버려. 명색이 우르크의 왕인데 행색이 하도 험해서 주막에서 입장 거부를 당한 거야. 그동안 슬픔에 미쳐 떠돌면서 얼마나 폐인이 됐는지 알만하지. 길가메시가 문 너머로 자기가 누군지 왜 이 꼴이 됐는지를 설명하니까 시두리가 그제야 문을 열고 사정을 들어줘. 그런데 이 주모가 또 보통 양반이 아니야. 길가메시의 사연을 다 듣고 나서 인생의 진리를 한 방 날리거든. 길가메시여, 당신이 찾는 영생은 인간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신들이 인간을 만들 때 죽음은 인간 몫으로 정해두고 영생은 자기들이 챙겨갔거든요. 그러니 헛된 걸 좇지 말고 차라리 매일 배불리 먹고 좋은 옷 입고 곁에 있는 사람을 아끼며 사세요. 그게 인간한테 주어진 진짜 복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을 즐겨라. 그 인생 철학의 가장 오래된 원형 중 하나야. 수천 년 전 바닷가 주모 입에서 나온 명언인 거지. 술집 사장님이 인생 상담까지 해주는 격인데 조언의 격이 차원이 달라. 근데 길가메시가 그 좋은 말을 또 안 들어. 죽음의 공포에 단단히 사로잡힌 사람한테는 오늘을 즐겨라가 귀에 안 들어오거든. 끝까지 우트나피시팀을 만나야겠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시두리가 결국 길을 일러줘. 저 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그냥 건너면 죽어요. 하지만 우트나피시팀의 뱃사공 우르샤나비라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만이 이 바다를 건널 수 있죠. 저기 숲에 있을 테니 찾아가 보세요. 드디어 마지막 관문으로 안내해 준 거야. 길가메시가 우르샤나비를 찾아갔는데 여기서 또 사고를 쳐. 이 양반이 성질이 급하잖아. 뱃사공 곁에 돌사람이라 불리는 특별한 물건들이 있었는데 이게 죽음의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는 핵심 장비였어. 근데 길가메시가 영문도 모르고 욱하는 김에 그걸 다 부숴버린 거야. 건너는데 꼭 필요한 열쇠 아이템을 도착하자마자 박살 내버린 거지. 게임으로 치면 보스 방문 여는 열쇠를 받자마자 부순 셈이야. 우르샤나비가 황당해하면서 그래. 당신이 방금 그 돌사람들을 부쉈으니 이제 원래 방법으론 못 건너요. 다른 수를 써야겠네. 그 다른 수가 뭐였냐면 노릇을 할긴 장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무려 300개나 베어오는 거였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했냐. 죽음의 바닷물은 손끝 한 번만 닿아도 죽으니까 장대로 바닥을 한 번 밀면 그 장대는 물에 닿았으니 바로 버리고 또 새 장대로 한 번 밀고 버리고 이걸 반복해야 했거든. 일회용 노로 바다를 건너는 거야. 그렇게 둘이서 장대를 하나씩 써가며 죽음의 바다를 가로질렀어. 300개의 장대를 다 쓰고 나서도 아직 못 건넜는데 길가메시가 마지막엔 자기 옷을 벗어 도처럼 펼쳐들고 바람을 받아 배를 밀었지. 끝까지 머리를 써가며 그 죽음의 물을 기어이 건너낸 거야. 자, 그렇게 산을 넘고 어둠을 뚫고 보석 정원을 지나 죽음의 바다까지 건넌 길가메시가 드디어 그 바다 건너편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단 한 사람, 우트나피시팀과 마주하게 돼.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노인이 길가메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다름 아닌 온 세상을 집어삼킨 대홍수의 비밀이었어.
그 노인은 어쩌다 영생을 얻게 된 건지, 그리고 길가메시도 과연 그 영생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죽음의 바다를 건넌 길가메시가 드디어 영생의 사나이 우트나피시팀과 마주했어. 그런데 막상 만나고 보니 김이 좀 세. 길가메시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길래 뭔가 어마어마한 존재, 빛이 나는 초인 같은 걸 상상했거든. 근데 눈앞에 있는 건 그냥 평범하게 늙은 노인 한 명이야. 어디 강가에 한가롭게 누워 쉬고 있는 보통 할아버지. 길가메시가 어이없어 하면서 그래. 아니, 당신 나랑 별로 다를 게 없잖소. 특별할 것도 없는데 대체 어떻게 영생을 얻은 거요? 천하의 비법을 가진 사람치고는 행색이 너무 소박했던 거지. 비싼 비법서를 사러 갔더니 동네 평상에 할아버지가 부채질하고 있는 격이야. 우트나피시팀이 먼저 길가메시한테 잔잔하게 한 소리를 해. 죽음이라는 게 어디 피한다고 피해지는 거더냐.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강물도 늘 같은 모습으로 흐르지 않고 잠든 자와 죽은 자가 별로 다르지 않지. 신들이 삶과 죽음을 정해두었지만 죽는 날만큼은 누구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법이다. 인생 선배의 묵직한 설교지. 근데 길가메시가 듣고 싶은 건 그런 철학이 아니라 구체적인 비법이잖아. 됐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안 죽게 된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트나피시팀이 마침내 입을 열어. 신들의 비밀이라며 아무도 모르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해. 그게 바로 온 세상을 삼킨 대홍수 이야기야. 아주 먼 옛날 유프라테스 강가에 슈루팍이라는 오래된 도시가 있었어. 그 시절 인간들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시끄러워졌대. 밤낮으로 소란을 피우니까 바람의 신 엘릴이 잠을 못 자고 신경이 곤두선 거야. 윗집 층간소음에 시달린 거지. 그것도 신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엘릴이 다른 신들을 설득해서 엄청난 결정을 내려.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자. 대홍수를 일으켜서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없애버리자. 층간소음 좀 시끄럽다고 건물을 통째로 허물기로 한 격이야. 형벌의 스케일이 완전히 도를 넘은 거지. 그리고 신들끼리 약속을 해. 이 계획을 절대 인간한테 발설하지 않기로. 일종의 기밀 유지 서약을 맺은 거야. 그런데 신들 중에 지혜의 신 에아가 있었어. 이 양반이 인간들을 영 가엾게 여긴 거야. 다 죽게 둘 수는 없는데 비밀을 발설하면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 그래서 에아가 아주 영리한 꼼수를 써. 우트나피시팀을 직접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집에 갈대벽에다 대고 혼잣말하듯 속삭인 거야. 갈대 울타리야. 잘 들어라. 슈루팍 사람아, 집을 허물고 배를 지어라. 재물은 다 버리고 목숨을 구해라. 살아있는 모든 것의 씨앗을 그 배에 실어라. 사람한테 직접 말한 게 아니라 벽한테 말한 거니까 기술적으로는 약속을 안 어긴 거지. 요즘으로 치면 비밀유지 서약 때문에 나는 아무 말도 안 했고 그냥 벽 보고 혼잣말했을 뿐이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거야. 신들의 세계에도 이런 법률 자문 같은 수가 있었던 거지. 우트나피시팀은 그 속삭임을 알아듣고 곧장 배를 짓기 시작했어. 근데 이 배 설계가 좀 특이해. 우리가 흔히 아는 기다란 배가 아니라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거대한 정육면체 모양이었어. 그것도 안에 7층 갑판에 9개의 칸으로 나뉜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였지. 이걸 단일해 만에 뚝딱 만들었다고 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저 양반 갑자기 왜 배를 짓나 하고 물으면 둘러댈 핑계도 에아가 미리 코치해줬어. 엘릴이 날 미워해서 이 도시를 떠나 에아 신과 함께 살러 간다. 너희한테는 곧 풍족한 비가 내릴 거다. 사실은 다 죽는 건데 좋은 일. 생긴다고 속인 거야. 아주 씁쓸한 거짓말이지. 배가 완성되자 우트나피시팀은 가족과 일꾼들, 그리고 들짐승과 온갖 생물의 씨앗, 금은 보화까지 다 싣고 배에 올랐어. 그러고는 문을 봉했지. 그 직후 하늘이 무너졌어. 폭풍의 신 아닷이 천둥을 울리고 검은 구름이 온 세상을 덮고 둑이 터지듯 물이 쏟아졌어. 어찌나 무서웠던지 이 홍수를 일으킨 신들조차 겁에 질렸다고 해.
자기들이 벌인 일인데 그 규모에 압도당해서 개처럼 몸을 웅크리고 하늘 꼭대기로 도망쳤다는 거야. 사고는 자기들이 쳐놓고 막상 일이 커지니까 다들 꽁무니를 뺀 거지. 특히 여신 이슈타르는 자기가 만든 인간들이 물고기처럼 떼죽음 당하는 걸 보면서 통곡을 했어. 내가 왜 그런 결정에 동의했던가 하고 뒤늦게 후회한 거야. 결제는 다 같이 해놓고 사고 터지니 책임은 아무도 안 지는 어디서 많이 본 풍경이지. 폭풍은 엿새 낮과 이래 밤을 쉬지 않고 몰아쳤어. 그리고 이래째 되던 날 거짓말처럼 바람이 잦아들고 바다가 잠잠해졌지. 우트나피시팀이 배의 창을 열고 밖을 내다봤더니 세상이 온통 물바다였어. 모든 인간이 진흙으로 변해버린 거야. 그 광경을 보고 우트나피시팀이 주저앉아 울었어. 살아남았다는 안도가 아니라 모두가 사라졌다는 그 막막함에. 이윽고 배가 니무시라는 산꼭대기에 걸려서 멈췄어. 그렇게 이래를 더 머물렀지. 그 다음 장면이 또 유명해. 우트나피시팀이 물이 빠졌는지 확인하려고 새를 날려보내. 먼저 비둘기를 풀었더니 앉을 데가 없어서 도로 돌아왔어. 다음엔 제비를 보냈는데 얘도 돌아왔지. 마지막으로 까마귀를 날렸더니 이번엔 안 돌아온 거야. 땅이 드러나서 먹이를 찾았다는 뜻이지. 그제야 우트나피시팀은 물이 빠진 걸 알고 모든 짐승을 풀어주고 산꼭대기에서 신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어.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치니까 굶주려 있던 신들이 그 향기를 맡고 파리떼처럼 우르르 몰려들었다고 해. 영생을 누리는 위대한 신들이 고기 굽는 냄새에 끌려 때로 날아드는 그림이라니 좀 웃기면서도 짠하지. 홍수동안 인간들이 제사를 못 지내니 신들도 쫄쫄 굶었던 거야. 근데 거기에 엘릴이 도착하더니 또 노발대발해. 아니, 살아남은 인간이 있단 말이냐. 한 놈도 남기지 말랬는데. 그러니까 지혜의 신 에아가 나서서 엘리를 꾸짖어. 당신은 너무 심했소. 인간이 시끄러웠으면 사자를 보내거나 늑대를 풀거나 흉년이나 역병으로 좀 줄이면 될 일이지. 애 죄다 몰살을 시키려 했소. 벌은 죄에 맞게 내려야 하는 법이요. 옳은 말이지. 소음 민원 해결책이 건물 폭파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고는 에아가 슬쩍 발을 빼. 나는 비밀을 누설한 적 없소. 그저 지혜로운 자가 꿈에서 스스로 깨달았을 뿐이지. 끝까지 벽한테 말한 그 알리바이를 유지한 거야. 결국 엘릴도 마음을 누그러뜨렸어. 그러고는 배에 올라 우트나피시팀과 그의 아내의 손을 잡고 두 사람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축복을 내렸지. 이제껏 너희는 인간이었으나 지금부터는 우리 신들처럼 되리라. 강의 입구, 세상의 끝먼 곳에서 영원히 살아라. 이게 바로 우트나피시팀이 죽지 않게 된 사연이야. 다시 말해 그의 영생은 그가 뭘 잘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 대홍수라는 단 한 번의 사건 끝에 신들이 특별히 내려준 일회성 선물이었던 거지. 다시는 열리지 않을 회의에서 딱 한 번 통과된 안건 같은 거야. 이 이야기를 다 들려준 우트나피시팀이 길가메시를 빤히 보면서 핵심을 찌르지. 내 영생은 이렇게 얻은 거다. 그런데 너를 위해서 신들이 다시 모일 것 같으냐? 그럴 일은 없다. 애초에 너는 죽음을 이길 깜냥이나 되느냐? 죽음의 동생이라 할 잠조차 못 이기는 게 인간인데 말이다. 그러면서 길가메시한테 아주 간단해 보이는 시험을 하나 내밀어. 영생을 논하기 전에 우선 엿새 낮과 이래 밤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 보라는 거야. 천하의 길가메시가 이 시시해 보이는 시험을 과연 통과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영생을 향한 그의 마지막 도전이 어떤 결말을 맞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천하의 길가메시가 그 시험을 듣고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을 거야. 괴물도 잡고 하늘의 황소도 잡은 내가 고작 일주일 밤 안 자는 걸 못하겠어? 그러고는 자신만만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지. 그런데 말이야, 앉자마자 어떻게 됐는 줄 알아? 골아떨어졌어. 잠을 안 자는 시험을 받자마자 안개가 스르르 내려앉듯 잠이 덮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잠들어버린 거야. 시험 시작 5초 만에 탈락이지. 죽음을 이기겠다고 세상 끝까지 온 사람이
죽음의 동생이라는 잠한테 첫 라운드에서 KO를 당한 거야. 이보다 더 통렬한 자기 증명이 없지. 영생을 논하기엔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나 허술하다는 걸 본인 몸뚱이가 직접 시연해버린 셈이거든. 옆에서 지켜보던 우트나피시 팀이 아내한테 그래. 저기 좀 봐라. 영생을 달라고 그 먼 길을 온 사내가 잠 하나를 못 이기고 뻗어버렸다. 그러니까 아내가 좀 안쓰러웠나 봐.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깨워서 곱게 집에나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트나피시 팀이 고개를 저어. 인간이라는 게 원래 속임수에 능하다. 저 친구 깨우면 분명히 자기는 안 잤다고 잠깐 눈만 붙였다고 우길 거다. 그래서 아주 영리한 증거 수집 작전을 짜 아내한테 매일 빵을 하나씩 구워서 잠든 길가메시 머리맡에 놓아두라고 한 거야. 날짜별로 빵을 하나씩 쌓아서 며칠이 지났는지 빼도 박도 못하게 기록을 남기는 거지. 타임스탬프 찍힌 증거물을 빵으로 만든 거야. 그렇게 하루에 빵 하나씩 길가메시가 자는 동안 7개의 빵이 머리맡에 차곡차곡 쌓였어. 마침내 1회가 다 지나고 우트나피시 팀이 길가메시를 흔들어 깨우니까 이 양반 첫마디가 가관이야. 아이고, 깜빡 졸았네. 잠깐 눈 좀 붙였나 봅니다. 딱 우트나피시 팀이 예상한 그대로지. 그러니까 우트나피시 팀이 머리맡에 빵 7개를 가리켜. 잠깐, 이 빵들을 봐라. 첫 번째 빵은 바싹 말라 곰팡이가 슬었고, 두 번째는 딱딱하게 굳었고, 갈수록 신선해지다가 7번째는 방금 구운 거다. 내가 이래 낮밤을 통째로 잤다는 증거다. 빵으로 들이미는 완벽한 알리바이 격파야. CCTV 돌려보는 것보다 확실한 증거 앞에서 길가메시는 할 말을 잃었지. 그제야 길가메시가 절망에 빠져. 대체 난 어쩌란 말인가. 어디로 가야 하나. 죽음이 내 침실에까지 들어앉아 있구나. 어딜 돌아봐도 죽음뿐이야. 잠 하나도 못 이기는 주제의 영생은 무슨 영생이냐는 걸 빵 7개로 뼈저리게 깨달은 거지. 영생 프로젝트는 이렇게 완전히 무산됐어. 세상 끝까지 와서 받아든 결론이 너는 안 된다였던 거야. 우트나피시 팀은 길가메시를 깨끗이 씻기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새 것처럼 유지되는 옷을 입혀서 뱃사공 우르샤나비와 함께 돌려보내기로 해. 빈손으로 쫓겨나는 길가메시의 뒷모습이 어찌나 처량했겠어. 근데 떠나려는 찰나 우트나피시 팀의 아내가 또 한 번 측은한 마음에 남편을 슬쩍 찌르지. 저 사람 너무 빈손으로 보내기 그렇잖아요. 뭐라도 하나 주세요. 그래서 우트나피시 팀이 작별 선물로 비밀을 하나 흘려. 길가메시야, 신들의 비밀을 하나 더 알려주마. 저 바다 깊은 바닥의 갓이 돋친 풀이 하나 자란다. 손을 찌르는 갓이 풀인데 그걸 먹으면 늙은이가 다시 젊어진다. 회춘의 풀이지. 영생은 못 얻어도 젊음을 되돌리는 풀이라니. 영생의 완전판은 못 받았지만 한정판 같은 거라도 건진 거야. 이름하여 늙은이가 젊어진다는 풀이었지. 이 말을 들은 길가메시 눈이 번쩍 뜨였어. 곧장 바닷가로 가서 발에 무거운 돌을 잔뜩 묶었어. 그 무게로 바다 깊숙이 가라앉으려는 거지. 잠수 장비도 없던 시절에 돌을 추삼아 심해까지 몸을 던진 거야. 그렇게 깊은 바닥에 닿아서 그 가시 풀을 손으로 움켜쥐었어. 가시가 손바닥을 찌르는데도 놓지 않았지. 그러고는 발에 묶었던 돌을 끊어내고 다시 수면 위로 솟구쳐 올라왔어. 드디어 회춘의 풀을 손에 넣은 거야. 길가메시가 얼마나 기뻤겠어. 영생은 놓쳤지만 이거라도 있으면 늙음을 되돌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양반이 또 신중을 떨어. 당장 먹지 않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이걸 우르크로 가져가서 우리 도시 노인들한테 먼저 먹여 효과를 확인한 다음에 나도 먹어야겠다. 신상품 받자마자 자기가 안 쓰고 베타 테스트부터 돌리겠다는 거지.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성격이 결국 발목을 잡게 되는데 말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가메시가 시원한 샘물 웅덩이를 발견했어. 더위에 몸도 씻을 겸 풀은 잠시 곁에 내려놓고 물속에 들어가 멱을 감았지. 바로 그때야.
어디선가 뱀 한 마리가 그 풀의 향기를 맡고 스르륵 기어 나온 거야. 길가메시가 물에서 첨벙대는 사이에 뱀이 그 회춘의 풀을 날름 채 가버렸어.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허물을 쫙 벗고는 유유히 사라졌지. 사람들이 왜 뱀이 허물을 벗으며 새로워지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로 설명하거든. 길가메시가 목숨 걸고 바다 밑바닥에서 건져 올린 그 귀한 풀을 뱀이 공짜로 가로채서 영원한 젊음을 얻어간 거야. 세상에서 제일 비싼 스킨케어를 길가메시가 사다 바치고 정작 효과는 뱀이 본 거지. 잠깐 물놀이하는 사이에 인생 최대의 보물을 도둑맞은 거야. 물에서 나온 길가메시가 그 광경을 보고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 영생도 놓치고 이로 삼아 얻은 회춘의 풀마저 뱀한테 빼앗기고 그야말로 완전한 빈손이 된 거야. 그 먼 길을 돌고 돌아 산을 넘고 어둠을 뚫고 죽음의 바다까지 건넜는데 손에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지. 노력의 총량으로 따지면 인류 역사상 손꼽힐 고생을 했는데 성과 보고서엔 소득 없음 네 글자만 적힌 셈이야. 길가메시가 우르샤나비를 보면서 허탈하게 탄식해. 내가 누구를 위해 이 고생을 했나. 내 손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그 모든 게 땅속 짐승의 차지가 되었구나.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은 길가메시가 마침내 우르크로 돌아왔어. 그런데 도시 가까이 다다랐을 때 길가메시가 뱃사공 우르샤나비한테 뭔가를 가리켜. 바로 우르크의 성벽이야. 우르샤나비, 저 성벽을 보게. 저 단단한 흙벽돌을 만져보게. 저 견고한 토대를 보라고. 이게 내가 세운 도시일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맞아. 이게 바로 우리가 일부 맨 처음에 들었던 그 성벽 자랑이야. 이야기가 시작될 때 길가메시가 거만하게 떠벌리던 바로 그 대사를 모든 걸 잃고 돌아온 지금 다시 입에 올린 거야. 똑같은 말인데 그 무게는 완전히 달라졌어. 처음엔 자기 힘을 뽐내는 폭군의 허세였다면 지금은 영생을 포기한 한 인간이 자기가 진짜로 남길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는 말이거든. 그래, 결국 길가메시는 영원히 살지 못해. 그건 인간한테 허락된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가 쌓아 올린 저 성벽은, 그가 다스린 저 도시는 그가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남을 거야. 사람은 죽어도 그가 만든 것, 그가 남긴 것은 세월을 견디며 살아남는다는 것. 잠도 못 이기고 풀도 뱀한테 빼앗긴 이 빈손의 사내가 마지막에 손에 쥔 진짜 깨달음이 바로 이거였어. 일부에서 도시를 짓누르던 외롭고 거만하던 폭군이 친구를 얻고 친구를 잃고 죽음을 줬다 실패하면서 마침내 자기 자리를 아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돌아온 거지. 영생을 포기한 자리에서 비로소 어른이 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묘한 반전이 하나 있어. 영생을 그렇게 갈망하다 끝내 실패한 길가메시가 결국엔 영원히 살게 됐다는 거야. 어떻게? 바로 이야기로. 누군가 진흙판에 그의 모험을 한 줄 한 줄 눌러 적었고 그게 40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디고 살아남아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 회춘의 풀로도 영생의 비법으로도 못 이룬 불멸을 그는 이야기가 되어 이뤄낸 거야. 죽음을 피하려던 한 인간의 처절한 실패담이 역설적이게도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된 불멸의 이야기가 된 거지. 그러니 오늘 밤잠 못 이루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당신도 방금 그 영혼에 잠깐 발을 담근 셈이야. 길가메시의 길고 긴 여정은 여기서 막을 내려. 부디 좋은 꿈 꾸길.